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적폐청산을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국회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12월 임시국회 동안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본회의를 별도로 열기로 합의를 하는 악의적인 정치적 거래를 하면서 최경환 의원의 체포를 23일까지 늦추었는데요. 이번에 20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임시국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연장되어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최경환 체포동의안을 상정, 표결하여 적폐청산의 국회가 발목 잡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구태 정치를 계속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폴뉴스 1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일 오클랜드성 김대건 한인천주교회와 트라이밸리성 정하상 한인천주교회에서 샌프란시스코 공감에서 제작한 위안부 배지 판매 행사가 있었습니다. 교육자와 많은 동포들의 정성으로 약 2,500불 정도 모금되었고요. 수익금 전액은 위안부 할머니 혹은 위안부 알리기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한국정대협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9일 정오경에 백악관 앞 그리고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 20여 명의 동포들과 현지 활동가들이 각각 모여 한반도 평화 촉구 집회를 가졌습니다. 동포들은 눈이 내리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와 이 문제를 외교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미국 법무부에 공소장을 보내 장준하 목사의 삼남 장호준 목사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미 법무국에서 반송했다고 장호준 목사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습니다. 그러자 공소장을 반송받은 대한민국 법원이 이번에는 장 목사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소장을 전달했고, 이로 인해 현재 공소장이 피고발인에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소장은 무려 100페이지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장 목사의 페이스북과 신문기사 그리고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선거법 위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힘내라는 동포들의 격려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독일 뮌헨에서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한상균 및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동포들과 현지 운동가들은 한상균 씨와 양심수들의 석방을 기원하며 촛불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있을 행사 소식입니다. 북녘 땅에 트랙터를 보내기 위해 남북 경총 통일농사협동조합에서 12월 20일까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모금 금액은 5천만 원이며 후원하실 분은 국민은행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런던 모임이 23일 토요일 오후 2시 반에 트라팔가 광장에서 다시 모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구는 JNCTV 이메일 jnc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송 기자입니다. 정권 교체가 돼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오늘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프랑스 목수정 작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목수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위해서 전에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시고 또한 페북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네. 한 위원장님이 석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승호 PD가 MBC 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처음 한 일이 네. 퇴직자들을 복직시킨 거잖아요. 그걸 다 보면서 바로 이런 거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방법은 바로 그 시대가 오기까지 같이 고생했던 그리고 희생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누가 함께 맞는 그것이 바로 새날을 여는 첫 번째 일이다. 첫 번째 할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이 일을 제기하실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타도하기 위해서 부패한 친일 집단, 친일 독재 부패 집단, 이 모든 악들을 다 같이 갖고 있던 그 정치 세력들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정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촛불을 겨울 내내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같이 들어서 새로운 정부를 세웠는데, 새 정부가 과거에 그 부패한 정부를 향해서 싸우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네. 같이 새로운 나를 만든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새 시대의 사명이 적폐 청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위로부터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하루아침에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거예요.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직되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바로 전 노조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는 새로 바뀐 정치 조직이, 그리고 아래로부터는 각 사업장에 직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조의 힘이 같이 맞물려서 부패한 세상을 함께 개혁해 나가야 하는데, 그 두 축인데 그 노조의 힘을 누르고 있다면 정치 세력이 어떻게 세상이 다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바로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같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조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그래서 바로 그 상징적인 존재인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이 우리와 함께 새 시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 제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바로 새 정권이 시작되면서 이어져야 했다고 보는데, 네. 지금 7개월인데 아직도 미적거리고 고민하고 있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또 프랑스에서 많은 노동단체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들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프랑스를 포함해서 유럽의 노조와 그 다음에 한국의 노조를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노조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은 사실은 전 세계 노조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노조는 실행력이 뛰어난 노조로서 이 노조들 세계에서는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노총은 아니고요. 민중노총이 그러한 노조의 반열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서로 간에 네트워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통역을 하고 중간에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노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리고 저도 여기 프랑스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이러저러한 집회들이 있을 때 저도 많이 나갑니다. 저희 같이 사는 아이하고 함께 나가는데, 그러면 여기 저도 노조가 모든 사회적 집회에서 선봉에 서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슈에 결합하고 싸우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노조의 조직률, 프랑스의 경우만 이제 보면요,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가 안 돼요. 북유럽 국가들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쪽은 거의 90% 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10%가 안 되는 아주 낮은 조직률을 갖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노조의 위상과 투쟁력은 굉장히 또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랑 또 같아요. 노조들이 잘 싸우죠. 그리고 네네. 굉장히 다른 점, 그것은 노조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언론이나 권력이 노조를 뭐 땡깡이나 부리는 어떤 그 사회 불만 집단 이런 식의 시선을 절대 취급하지 않죠. 엄연하게 한 사회를 끌고 가는 한 축으로 여기는 시선이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여기도 되게 자주 해요. 뭐 한 레스토랑에 있는 노동자들 10명 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식당이 문 닫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일상적으로 노조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네. 노조들 초대했잖아요. 근데 결국 민주노총이 가지 않았었던 사건이 있었죠. 10월 달에. 네,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문제가 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저는 서울경제신문이라고 10월 25일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한테 민주노총에게 마냥 끌려다니지 말라. 이런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노조를 어떤 경쟁이나 기싸움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취급하고 있다는 그 시선을 여기서 본 건데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 아닙니까? 같이 이 사회를 개혁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협력의 대상인데 정부와 노조의 관계를 놓고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좀 놀랬고 또 그때 민주노총이 이런 5가지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청와대 측에. 그게 이런 거예요.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성과를 보장하라.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다음에 노조가 파업했을 때 기업주들이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월급을 감리를 해버리죠.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인데 그거 처리하라. 그리고 공무노조랑 전교조, 법외노조로 되어 있는데 그거 처리하라. 그다음에 장기간 노동 근절 제도 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그리고 ILO 힘해박 기준하는 결사의 자유를 기준하라. 이건데 이거 다 보면 헌법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노동법 좀 지켜라라고 이랬는데 이 중에서 단 하나도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지켜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ILO 협약 기준하라는 게 그게 노동자들의 요구예요. 이걸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헌법 지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고 끌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난차를 파토가 나게 만들었던 그 책임이 사실 저는 청와대 측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들을 한 노조들이 또다시 문매를 맞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국 언론이 만들었던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선. 그래서 참 세상에 사장님들이 더 많은가? 우리나라에 노동자들보다 사장님들이 많나? 이런 생각이 매번 듭니다. 대부분 노동자일 텐데 왜들 이렇게 노동자들 입장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없는가? 이런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네, 그 작가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이 네. 한국은 보통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면 사측에서 뭐 손해배상이나 또는 뭐 명예훼손 이런 거로 억대 소송을, 억대도 네. 아니고 뭐 수십억대 소송을 하는데 그거를 법원이 허가를 해요. 네, 허가를 안 해주면 되는데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게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거의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되니까 한두 번 허가를 해주니까 자동적으로 파업하면 공장이 멈추잖아요. 네, 어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건 사실은 노동쟁의권 자체를 규정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근절이 돼야 노동쟁의권이 사실상 권리가 되는 건데 이거 뭐 둘 다 허가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유럽에서는 드물죠? 거의. 없습니다. 네.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사법연수원, 지금 없어졌지만 사법연수원에서 파리에 오셨어요. 연수원 안에서 몇몇 분들이 연수의 일환으로 오셔가지고 대법원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통역을 했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서 초등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70억 원인가 손해배상은 사측이 청구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일이 있냐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사가 웃더라고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부분적으로 허용이 된대요. 근데 3,000원 이하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선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대요. 우리는 뭐 몇십억 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의 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액수가 너무 크니까 노동자들이 이 문제로 가끔 자살을까지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자살하죠. 네. 네. 생활을 할 수가 없어. 파업 한번 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한두 가정이 아니라 수십 개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허락을 하는 겁니다. 너네 파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업가 말 들으라는 거죠. 노사정이 갖고 있는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이게 허락이 된다는 건 살인적인 겁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지 6개월이 넘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같이 촛불을 들었던 촛불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이 부탁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네. 권력을 이기는 대상한테 명령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국민의 명령을 정부가 잘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요구는 사실은 어떤 세월의 지실규명인데 네. 제2기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을 했지만 많은 기대가 어쩐지 걸어지지가 않습니다. 정권에서 이미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흘렸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수부가 여태까지 유족과의 약속을 번번이 어겼던 것을 유족들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진상규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새 정부가 세워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힘이 세월호 유족들의 투쟁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정부의 정통성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네. 즉 노력을 다해서 진상규명을 꼭 해주셔야 한다. 그것은 정부가 세워지게 된 근간이 거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위반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처음부터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정부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힘을 빌어야 하고 그들이 각자 선 위치에서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작가님은 한국에서 강의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제가 3가지 책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는 거의 끝났고 하나는 시작을 했고 시작해서 막 한참 진행 중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 또 책을 쓰고 있고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쓰거나 번역을 하거나 그리고 연구과제를 하나 같이 하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 예술인들의 복지 문제가 이제 막 다뤄지고 있고 중요하게 국정과제로서 네.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술인들도 스스로 요구해야 하는 일이 어떤 게 가능할까,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요구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을 위한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해외 사례 부분에 있어서 연구자로서 예술 정책에 관한 연구자로서 또는 번역자로서 작가로서 살고 있습니다. 네, 책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나중에 나오면 또 한번 인터뷰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한국 노년층의 빈곤을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노인들이 겪고 있는 실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68세 오숙자 씨입니다. 오 씨는 서울에서 녹슨 리어카에 4년 동안 폐지를 매일 주워왔습니다. 하루 노력으로 2만 원을 번다고 하는데요. 움직이는 게 힘들지만 자신과 남편을 지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도심공원에서
바카스를 팔면서 성매매를 하는 바카스 할머니 예를 들었습니다. 많게는 80세 여성이 근처의 낡은 모텔로 데려갈 손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다라고 숭실 사이버대학교 이효선 교수는 말했는데요. 이 여성들은 늙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에 수치심과 격려를 느끼며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 바카스 할머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면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노년층의 거의 절반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달 지급되는 연금 20만 원은 의식주를 겨우 해결할 정도여서 많은 이들이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단순 노동이나 체면을 떨어뜨리는 일, 심지어 성매매까지 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의 빈곤 문제는 점점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극적으로 늘어난 수명, 저출산율 및 경제 침체 속에서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들었는데요. 2015년에 13%였던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2060년에 되면 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이삼식 교수는 노년층 인구의 증가와 노동인구 감소로 경제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고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숭실대학교 이상은 교수는 한국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노인들은 거의 없고 상당수가 자식들의 교육에 거액의 돈을 써서 말년에 곤란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로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인에 대한 연금과 복지정책이 잘 수립되어서 더 이상 바카스 할머니들이 생겨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주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대비 기자였습니다.